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9월 3주차 일정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펙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진짜 오랜만에 리츠가 돌아왔어요. KB스타 리츠. KB금융그룹의 첫 번째 공모 상장 리츠거든요. 과연 성공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인지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한 뒤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투자할 때 간단히 짚어볼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두 번째,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가능한지, 세 번째,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배당 주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정도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추가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더 있어요.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자산 편입 시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네, 체크 포인트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최근 리츠주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해도 리츠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장을 했었죠. 그런데 6월부터 7월까지요. 급격히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리츠가 인플레이션의 피난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주가가 도대체 빠지는 거냐? 네, 금리 인상 초기에는요. 물가 상승을 임대료에 전가 가능하다는 부분과 높은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다소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츠가 피난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금리가 성큼성큼 빠르게 인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산 편입할 때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요. 이런 우려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리츠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요즘에 저도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졌는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7월 말부터요. 다시 바닥을 찍고 턴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으니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측면도 있겠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잖아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로 계산이 되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리츠들이 규모를 확 키우고 자산을 추가 편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든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빠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 작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KB스타리츠의 상장 시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살아나고 있을 때 상장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요. 그나마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하기 쉬운 오피스 리츠나 대기업이 자금줄을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스폰서형 리츠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리츠로 KB스타 리츠가 출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KB스타 리츠의 구조부터 보시죠. 모자 리츠 구조예요. KB스타 리츠가 엄마 리츠가 되는 거고요. KB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가 아들 리츠가 됩니다. 그래서 KB스타 리츠가 자리츠의 지분증권을 100% 매입하는 구조예요. 자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놀스 갤럭시 타워를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 부동산 펀드 수익 증권에도 투자합니다. 이런 걸 재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리츠가 다른 펀드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 네, 이 펀드는 영국 런던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츠를 통해서 벨기에 노스 갤럭시 타워를, 그리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영국의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거죠. 프리 IPO를 통해 모집한 3,465억 원으로
자리츠의 보통주 100%를 다 매입했고요. LB 영국 부동산 펀드 18호와 19호의 수익증권, 지분 약 464억 원을 매입한 겁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1,53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 자금으로 자리츠를 추가 인수하고 수익증권 지분도 12억 원 추가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편입 자산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입지는 어떤지, 건물의 임차인은 누가 들어왔는지,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자, 노스 갤럭시 타워는 벨기에 브뤼셀 오피스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브뤼셀 CBD 중심 업무 지구 중에서도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오피스 지역이고요. 벨기에 정부 기관이나 주요 금융회사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건물의 임차인은 벨기에 건물관리청인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은 벨기에 정부 재무 및 세무부라고 합니다. 네, 벨기에 재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벨기에 재무부의 신용 등급은 S&P 기준으로 AA 등급을 받고 있어요. 우량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자기 자본 약 680억 원을 투입해서 추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중간에 갑자기 나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약 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니까 잔여 기간 약 9.3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임대료 상승 조건이죠. 매년 1월, 직전 연도 12월 헬스 인덱스에 연동시켜서 임대료가 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헬스 인덱스는 벨기에 대표 물가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CPI에서 주류, 담배, 경유, 휘발유 등의 항목을 제외한 수치를 뜻합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보시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벨기에 건강지수는 지난해 12월 대비해서 7%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임대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 비용은 NN, WN 구조라고 해서 제세 공과금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리츠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건물 보험 비용과 일부 유지 보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네, 사실 이 벨기에 재무부가 단독해서 임차하는 건물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하나 입점해 있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에 대한 비중이 0.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벨기에 건물관리청이 임차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권신고서상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부동산 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두 번째 편입 자산을 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입니다. 삼성전자 영국 본사로 쓰이고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사옥이 이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LG전자, 현대차 유럽 사옥도 보입니다. 글로벌 해외 사옥의 경우에는 국제공항이나 해당 국가의 제1경제도시와의 거리, 임직원들의 업무 및 생활 편의성 등등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잘 선점한 위치이겠죠. 네, 삼성전자 단독 임차예요. 계약 기간도 20년 잡고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 유럽 총괄 법인으로서 주변 사업 부문을 본 자산으로 통합 완료했다고 합니다. 단독이고 장기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은 S&P 기준으로 AA-고요. 네, 임대료는요, 5년마다 연 RPI 누적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RPI는 영국 통계청에서 산출한 소매 물가 지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임대차 개시 후에 최초로 임대료가 조정되는 날짜는 24년 12월 19일이에요. 네, 운용 비용은 트리플 넷 구조와 비슷합니다. 부동산의 수리 및 보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부담이 없는 아주 좋은 구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아마 리츠 투자 기간 동안에는요, 임대료가 RPI에 연동돼서 상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LB 영국 부동산 펀드 18호와 19호의 펀드 만기가 2024년 12월 중에 도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초 임대료 조정일은 2024년 12월 19일이었잖아요.
아마 임대료 조정이 있기 전에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펀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RPI에 연동되어서 상승하지 않겠습니다. 네, 각각의 투자 자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통해서 임차인이 누군지, 임대료 상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의 만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거죠. 넘어가서 예상 배당 수익률 보시죠. 연 7.7%대의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5,000원 기준일 때고요. 반기 배당이에요. 근데 회계 연도가 6월과 12월이 아닙니다. 1월, 7월 차별화되어 있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를 조금 다른 시점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차입금에 대해 금리 인상 부담은 없는지, 고정금리 계약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 갤럭시 타워는 최대 5년 동안 전체 대출 금액의 75%에 대해서는 연 1.2%의 고정금리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25%의 금액에 대해서는 1.2% 플러스 유리보호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유럽 HQ는 최대 5년 동안에 2.306%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요. 그래도 5년 동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이자 비용의 변동은 없을 것 같네요. 노스 갤럭시 타워는요. 25%에 대해서는 유리보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조금 불안한데요. 표를 보시면 유리보 금리가 2%까지 올라도 미해 지분인 25% 자금에 대해서는 3.2%가 적용이 되지만 75%에 대해서는 1.2%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는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유리보 금리가 뭐냐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내 12개국의 시중은행 간의 금리를 뜻하고요. 9월 2일 3개월물 기준으로 0.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들을 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스폰서 리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폰서 리츠는 앵커 리츠라고도 하는데 스폰서가 되는 앵커 투자자가 존재하는 리츠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모리츠를 구성하고요. 이 자금으로 여러 자리츠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KB스타리츠의 경우 앵커 투자자가 KB금융그룹이 되는 겁니다. KB금융 계열사들이 이번 프리-IPO에서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폰서 리츠가 가지는 장점은 우선 자산을 편입할 때 KB금융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현재 편입한 LB영국펀드도 KB증권과 KB증권 홍콩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편입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상장 후의 주가가 비스폰서 리츠 대비해서는 안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투자 포인트를 쫙 정리하자면 우선 벨기에 재무부와 삼성전자, 우량한 임차인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임대율도 현재 100%고 자녀 만기도 긴 편이라는 거, 예상 배당 수익률이 7% 이상으로 높고 배당 지급 시기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차입금 고정금리 계약, 그리고 환해지로 환율 변동 위험도 제거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폰서 리츠라는 거. 그래서 쭉 보면 리츠로서의 조건들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JR 글로벌 리츠가 떠오른다는 게 단점이라면 큰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와 KB스타 리츠 모두 벨기에 정부가 장기 임차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타 지역 오피스 수익증권을 추가로 편입한 거, 요것도 똑같습니다. 임대료 상승 조건도 똑같아요. 건강 지수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되는 구조이고요. 배당 주기도 똑같습니다. 회계 연도만 다를 뿐이죠. 예상 배당 수익률은요, JR 글로벌 리츠가 8%대로 조금 더 높았네요. 자, 음영치라는 부분은 그나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리츠 모두 프리-IPO에서 조달한 금액 수준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공모 규모가 KB스타리츠는 1,535억 원, JR 글로벌리츠는 4,850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조달 금액에서 프리 IPO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거죠. KB스타리츠는 스폰서 리츠, 앵커 리츠이기 때문에 프리 IPO에서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스폰서 리츠냐 아니냐가 과연 상장 후의 주가 흐름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KB스타리츠 입장에서는 JR 글로벌리츠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어야 이번 공모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JR 글로벌리츠가 굉장히 실패한 리츠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거든요. 2년 전에 상장을 할 때 청약 경쟁률 0.23대 1에 그쳤고요. 실권주는 상장 주관사인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떠안았었죠. 이후에 증권사들이 장중에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서 현금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상장 이후에도 다른 리츠 대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KB스타 리츠도요. 수요 예측 결과가 확실히 좋지 않으면 JR 글로벌 리츠를 떠올리고 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KB스타 리츠가 JR 글로벌 리츠에 비해 공모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성과에 좀 영향을 미치나 싶어서 최근 리츠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모액이 1,000억 원을 넘었던 D&D 플랫폼 리츠와 NH 오런 리츠, 그리고 신한 서부 T&D 리츠는 다른 리츠들 대비해서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이 낮기는 합니다. 10%대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물론 기초자산이나 다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공모액, 즉 유통가는 금액도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KB스타 리츠는 공모액이 1,535억 원으로 1,000억 원을 넘기기 때문에 단기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KB스타 리츠는 여기까지 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 정리하고 끝낼게요. 사실 물가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과 고정금리로 조달금리를 해지한 것은요. KB스타 리츠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리츠들도 거의 다 비슷한 구조였어요. 그나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면 1월, 7월 기준 배당이라는 거. 그래서 월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좀 좋겠죠. 지금까지 1월, 7월 리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배당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생각한다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장 이후에 글로벌 주요 지수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KB금융그룹의 1호 리츠니까 좀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스폰서 리츠니까 향후 자금 조달이나 자산 편입 시 유리한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 리츠주의 주가를 보면 5,000원을 하회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JR 글로벌 리츠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장 후 5,000원 밑에서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확실히 차별화되게 너무 좋다면 모를까. 우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리츠고 리츠가 어둠의 시기를 지나 다시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KB스타 리츠의 언론 플레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